사랑하는 손주딸의 군면회를 가게 된 할아버지가 위병소에서 군부대 당사자들에게 노인네가 여군을 왜 찾냐? 스폰서냐? 원조교제냐? 등등의 폭언을 듣고 무시를 당하자 3스타 군수사령관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군 부대를 개박살 내면서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그 거대한 조직의 실핏줄이자 동맹 역할을 하는 제7종합보급창. 지도 위에서는 단지 작은 점으로 표시될 뿐이지만 그 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보급품 상자들, 산처럼 쌓인 타이어,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최첨단 장비들까지. 이곳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물자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야말로 강철로 만들어진 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이제 막 자신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다. 이슬하사. 정신 안 차려.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에 이슬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행정보급관인 오만석 상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튀어나온 광대뼈와 매섭게 치켜 올라간 눈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를 연상케 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슬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다급하게 오갔지만 긴장한 탓인지 자꾸만 오타가 났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보였다. 갓 임관한 지 6개월. 아직 군복의 빳빳한 풀냄새가 가시지 않은 신임 하사 이슬에게 제7종합보급창은 거대하고 차가운 미로와도 같았다. 특히 그녀가 속한 행정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최전선이었다. 수만 가지가 넘는 보급품 목록,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입출고 현황, 단 하나의 숫자만 틀려도 전체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재고 관리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에서 그녀는 가장 말단, 가장 미숙한 톱니바퀴였다. 이봐, 이 하사. 자네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다고 했나? 오 상사가 뜬금없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일 처리하는 게 꼭 소일거리 하듯 설렁설렁해서 말이야. 군대가 무슨 텃밭인 줄 아나?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는. 이러니까 여군들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곱게 자라서 그런가 끈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슬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여군이라는 단어에 굳이 힘을 주어 말하는 저의 곱게 자랐다는 근거 없는 단정.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줄곧 몸이 편찮으셨다. 그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을 하는 할아버지였다. 그녀는 결코 곱게 자라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꿋꿋하게 잡초처럼 자랐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어리고 만만한 신임 여군 하사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반박은 곧 반항으로, 변명은 곧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되는 곳. 이곳은 논리가 아닌 계급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오 상사는 흥소리를 내며 콧방귀를 뀌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른 부사관들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 자신의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이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짓눌렀다. 이슬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것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흙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 그리고 주름진 눈가에 서린 따뜻한 미소.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녀가 엇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 유일한 어른. 그녀가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힘든 길일 게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할아비는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 것이다. 그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이슬은 힘든 훈련소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 배치되고 나니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특히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노골적인 업무의 어려움보다는 이처럼 교묘하게 파고드는 편견과 무시였다. 동기들 대부분은 전방의 전투부대로 갔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최전방 수색대 같은 곳에 지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할아버지와 가까운 후방 부대를 지망했다. 군수사령부 예하의 보급창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곳이었다. 어쩌면 편한 곳을 선택했다는 마음의 짐이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 하사, 이거 창고 관리팀에 좀 갖다 줘. 옆자리에 김철민 중사가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건넸다. 그는 부대 내에서 오상사와 함께 이슬을 가장 괴롭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훤칠한 키에 반반한 얼굴이었지만 그 입에서는 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뱀처럼 기어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이슬은 묵묵히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고 관리팀은 본관에서 한참 떨어진 제3창고에 있었다. 걸어서 15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 충분히 내부 메신저나 통신병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김 중사는 늘 이런 식으로 그녀를 부려먹었다. 본관을 나서자 후끈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강철의 성. 그 안에서 그녀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비가 오면 질척이는 바닥에 들러붙어 버리는. 하지만 먼지에게도 무게가 있고 먼지가 모이면 세상을 뒤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제3창고로 가는 길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짧게 깎은 손톱, 군데군데 박인 굳은 살. 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던 손이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슬아, 흙은 정직하단다. 땀 흘린 만큼 돌려주지. 사람 사는 세상도 그래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구나. 그래도 잊지 말거라. 내 발이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걸. 그리고 내 손이 무언가를 일궈낼 힘을 가졌다는 걸.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이슬은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비록 먼지처럼 느껴질지라도 언젠가는 이 강철의 성을 떠받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리라. 그녀는 다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림자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먼지처럼 여기는 이 강철의 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바람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서 계시다는 것을.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군수사령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이진우 대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3스타는 대한민국 군수 분야의 정점이라는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와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온 지휘관의 깊은 고뇌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산적한 군 현안이나 복잡한 전략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의 하나뿐인 손녀 이슬이었다. 벌써 6달이 다 되어가는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아들 내외를 일찍 여의고 그는 이슬에게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주어야 했다. 험한 군 생활 속에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슬이었다. 갓난아기 때 분유를 먹고 그의 군복 위에서 잠들던 모습,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의 훈장을 만지작거리던 모습, 서툰 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를 내밀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그의 가슴에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그런 손녀가 훌쩍 자라 자신과 같은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그는 만감이 교차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이 험한 길을 굳이 여자아이의 몸으로 걷겠다니. 하지만 그는 이슬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그 고집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령관님, 결제 서류입니다. 부관인 김소령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이진우 대장은 잠시 상념에서 벗어나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한 부분에 머물렀다. 제7종합보급창. 이슬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김소령,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정 있나? 아닙니다, 사령관님. 비워두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면회 좀 다녀와야겠다. 면회 말씀이십니까? 어느 부대를 방문하실 계획이신지. 김소령의 눈이 동그래졌다. 군수사령관의 부대 방문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감찰을 의미했다. 사령관이 움직이면 그가 거치는 모든 부대는 초비상이 걸릴 터였다. 아니, 그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할애비로서 손녀딸 얼굴 보러 가는 거야. 이진우 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제7종합보급창에 있는 이슬하사. 내 손녀야. 김소령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수사령관의 유일한 혈육이, 그것도 일개 하사로 자신의 예하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만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이진우 대장 스스로가 손녀에게 어떤 특혜도 가서는 안 된다며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아, 그러셨습니까? 몰라 배웠습니다. 그럼 즉시 칠창에 연락해서 방문 준비를. 아니다. 이진우 대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조용히 다녀올 것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간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게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다녀오고 싶구나. 평범한 할아버지. 그 말의 무게를 김소령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군수 체계의 정점에 선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사령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차량과 운전병만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운전병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몰고 갈 것이다. 자네는 그냥 푹 쉬게. 결국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이진우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등산복 상하의와 빛바랜 등산 모자를 꺼내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입어보는 사복이었다. 어색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슬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로 직접 도시락을 싸가기로.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군수사령관 관사의 넓은 주방에서 이진우 대장은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 아래 달콤 짭짤한 갈비찜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오색 빛깔의 잡채가 만들어지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계란말이가 부쳐졌다. 그가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짓고 볶고 끓이고 있었다. 갈비찜 한 조각에는 어릴 적 입가에 양념을 묻히고 웃던 이슬의 모습이, 잡채 한 젓가락에는 운동회 날 목마를 태워달라며 조르던 목소리가, 계란말이 한 점에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벅찬 순간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정성 끝에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시락이 완성되었다. 그는 촌스러운 꽃무늬 보자기를 찾아내어 도시락통을 정성껏 쌌다. 완벽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일 터였다. 그는 낡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를 짓누르던 세 개의 별 대신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러나 가장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관사를 나섰다. 그의 낡은 승용차는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손녀가 있는 강철의 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이 평범한 할아버지 행세가 어떤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를. 주말에 제7 종합보급창 위병소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찼다. 가족이나 연인의 면회를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방문객이 하나 있었다. 빛바랜 등산복, 흙먼지가 묻은 낡은 등산화, 그리고 촌스러운 꽃무늬 보자기에 싼 도시락 꾸러미.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행색이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상병이 무심하게 말했다. 이진우 대장은 익숙하지 않은 듯 더듬거리며 신청서를 작성했다. 면회 대상자 이슬하사, 방문자 이진우, 관계 조부. 상병은 신청서를 건네받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비웃음이 스쳤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 병사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야, 저기 봐라. 이슬 하사 면회 왔다는데 할아버지란다. 믿어지냐? 에이 설마. 저 나이에? 딱 봐도 스폰 아니냐 스폰. 그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이진우 대장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스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손녀를 위한 작은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잠시 후 이슬이 위병소로 달려왔다. 멀리서부터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서렸다. 할아버지,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이슬은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불안하게 훑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노골적인 시선, 다른 면회객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이진우 대장은 이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손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가요 할아버지. 면회실로. 이슬은 서둘러 할아버지의 팔을 이끌었다. 그들의 등 뒤로 더욱 커진 비웃음 소리가 따라붙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 하사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원조교제 아니냐? 요즘 세상 무섭다더니만. 이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 수십 개의 화살이 날아와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면회실에 도착하자마지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그녀는 꽃무늬 보자기를 가리키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거 싸왔는데.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이진우 대장은 해맑게 웃으며 보자기를 풀었다. 하지만 이슬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가 원망한 것은 낡은 옷이나 촌스러운 보자기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저런 끔찍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어왔다. 중심에는 김철민 중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주말에도 부대에 남아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이 유일한 낙인 인간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량한 웃음이 가득했다. 오호라 이 하사. 주말에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 김 중사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이슬을 지나 맞은편에 앉은 이진우 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진우 대장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이 하사 선임되는 김철민 중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 하사가 부대 적응 잘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죠. 그는 악수를 청하는 척 손을 내밀었지만 그 눈빛은 내까짓게 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진우 대장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김 중사는 이진우 대장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고 더욱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하사 뒷바라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뭐랄까 든든한 후원자 같으십니다. 그렇죠? 후원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이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만 하십시오. 이슬이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다. 김 중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왜 그래, 이 하사? 어르신께서도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나이 차이가 대수인가?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원조교제라는 건가? 하하. 김 중사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이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이진우 대장만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 손녀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던 시골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든 노장의 서늘하고 냉혹한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김 중사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한 말을 책임질 수 있겠나? 그 목소리에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중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이구 무서워라. 뭘 책임집니까?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꼬우면 별이라도 달고 오시든가. 그것이 김 중사가 이 세상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이진우 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품 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부관 김진수 소령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진우 대장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김 중사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이진우 대장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총성도 포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도 강력하게 면회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집어삼켰다. 왁자지껄하던 공기는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었다. 김철민 중사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박제된 화석처럼 굳었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했지만 뉴런의 연결이 모두 끊어져 버린 듯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군수사령관. 군수사령관. 이 낡아빠진 등산복을 입은 영감탱이가 그의 머릿속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래, 이건 사기꾼이다. 군 고위직을 사칭하는 미친 노인네일 뿐이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더니 별의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슬과 이진우 대장에게는 희미하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김중사의 귀에는 천둥처럼 내리꽂히는 목소리였다. 충성. 사령관님. 부관 김진수 소령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사령관님. 그리고 소령. 김중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목소리는 연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대에서 짬밥을 먹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저것은 진짜 백이 군인의 상관을 향한 칼날 같은 보고였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다시 이진우 대장에게로 향했을 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눈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분노나 경멸의 눈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무언가였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직전의 고요함, 혹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해일이 밀려오기 전에 텅 빈 수평선 같은 눈. 그 눈빛 앞에서 김중사는 자신이 한낱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진우 대장은 김중사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김소령. 내 말 잘 듣게. 예, 사령관님. 명 받겠습니다. 지금 즉시 제7종합보급창 창장에게 연락하게. 그리고 창 주임원사 헌병대장까지. 세 사람 모두 5분 내로 본관 면회실로 집합하라고 전하게. 단 무슨 일인지는 절대 묻지 말라고 하게.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마지막 단어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김중사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말도 안 되자 장난치시는 거죠, 어르신?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겁니까? 하하, 제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울음소리보다도 더 처절하게 들렸다. 주변에 서서 함께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에서 벗어나려는 겁먹은 짐승들처럼.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김철민 중사라는 방파제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곧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을 덮치리라는 것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저 눈물 젖은 눈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과수원에서 흙만 만지며 살아온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군수사령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고 있다. 이슬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모욕한 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이상해지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네? 그녀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때 이진우 대장이 조용히 통화를 끊고는 손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까의 얼음장 같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 슬아,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따뜻해서 이슬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지만 그 소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해져서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급차나 소방차의 소리가 아니었다. 부대 내에서 최고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을 때나 울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헌병대의 기동 사이렌 소리였다. 기이그 쾅. 면회실 창문 너머로 검은색 지휘 차량과 헌병 순찰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투복을 입은 장교들과 부사관, 헌병들이 거의 튀어나오다시피 건물로 달려왔다. 타타타타타타그. 수십 개의 군화가 아스팔트와 계단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지축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면회실로 다가왔다. 김철민 중사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바지 아래로 축축한 얼룩이 번져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쾅!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의 장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하나 제7종합보급창 창장 이기훈 준장이었다. 이기훈 준장은 거의 굴러들어오다시피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창 주임원사인 박상철 원사와 헌병대장인 한동수 중령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전속력으로 달려왔는지 그들의 이마와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차 창장님. 주저앉아 있던 김철민 중사가 거의 기는 소리로 그를 불렀다. 하지만 이기훈 준장의 눈에는 김 중사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도 긴가민가 했다. 사령관님께서 일개 병사의 면회를,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부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고위직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부대에 잠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헌병대까지 대동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보았다. 평범한 노인의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군수사령관 이진우 대장의 눈빛을.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지휘관의 통찰력은 상대의 계급이나 옷차림이 아닌 그 사람의 격과 기를 먼저 읽는 법이다. 이기훈 준장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확신 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진우 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다. 이기훈 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고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우렁찬 구령소리가 면회실을 강타했다. 뒤따라온 주임원사와 헌병대장 역시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과 무궁화, 그리고 팔에 찬 헌병 완장은 이 상황이 결코 꿈이나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철민 중사와 그를 따르던 병사들의 시간은 완전히 정지했다. 그들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창장, 주임원사, 헌병대장. 자신들의 부대에서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들이 저 촌스러운 등산복 노인에게 필사적으로 경례를 하고 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들의 정신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슬이었다. 그녀의 눈은 할아버지와 그에게 경례를 하는 장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과수원을 하신다던 할아버지. 흙 묻은 손으로 사과를 따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군수사령관? 대한민국 군수 체계의 정점에 선 쓰리스타? 이진우 대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김철민 중사에게로 다가갔다. 김 중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박을 기세로 엎드렸다. 이진우 대장은 그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내 놈이 별을 보고 싶다고 했지. 김 중사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내 놈의 눈앞에 있는 창장의 어깨에도 별이 있고 그의 손가락이 이기훈 준장을 가리켰다. 이 준장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내 놈이 감히 후원자라 조롱했던 이 늙은이의 어깨 위에도 별이 있거늘. 내 놈의 그 더러운 눈에는 어찌하여 보이는 것이 없었는가. 그는 입고 있던 등산복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지퍼가 내려가자 그 안에서 국방색 군복 셔츠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쿵. 김철민 중사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공포를 넘어선 완전한 절망이었다. 이진우 대장은 더 이상 김 중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이기훈 준장을 향해 섰다. 이기훈 준장. 예. 사령관님.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왔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손녀의 면회를 왔다. 내 하나뿐인 피부치가 이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그저 한 사람의 할애비로서 보고 싶어 찾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과 분노는 칼날이 되어 이기훈 준장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가? 나는 오늘 내 손녀가 대한민국 육군의 정식 부사관이 일개 중사 나부랭이에게 원조교제를 하는 창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내 놈의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지.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를 잘못한 탓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기훈 준장은 거의 울부짖었다. 박상철 원사는 이미 사색이 되어 김철민 중사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개새끼야. 내가 여기가 어떤 곳인데 미쳐 날뛰어. 하지만 이진우 대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조용.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지하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대가 뿌리부터 썩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지휘관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기훈 준장은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모든 것을 포기한 김철민 중사가 갑자기 무릎으로 기어 이슬과 이진우 대장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맨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슬 하사님,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진우 대장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김철민 중사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연기가 섞여 있음을 이진우 대장은 모를 리 없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마지막 발악. 이진우 대장은 그를 내려다보며 옆에 서 있는 이기훈 준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것은 용서를 구할 대상이 틀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사적인 감정으로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저것은 군인으로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상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모독했으며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이것은 사과가 아닌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범죄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엎드려 있는 김중사를 향해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김중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 명령이다. 고개 들어. 그제야 김중사는 천천히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눈물, 콧물, 그리고 이마에서 흐른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진우 대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기훈 준장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렸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첫째, 김철민 중사는 현 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해제한다. 무장 해제시킨 후 헌병대 영창에 구금하도록. 사령부 법무실에서 직접 내려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단순 폭언이나 모욕죄가 아니다. 성희롱, 직권남용, 상관 모욕, 군 기강 문란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군법을 적용해서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기훈 준장은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 받겠습니다. 둘째, 저자의 옆에서 동조하며 방관한 저 병사들. 한 놈도 빠짐없이 명단 확보해서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라. 군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도록.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일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까지 했다. 셋째, 이기훈 준장 자네와 주임원사, 그리고 이슬 하사의 직속상관인 행정보급관과 중대장까지 이번 사태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원 감찰 조사를 받을 준비하게.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이다. 사령관님, 부디. 이기훈 준장이 애원하려 했지만 이진우 대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오늘부로 일주일간 특별 인권 교육 및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첫 시간은 자네를 포함한 지휘관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직접 받도록. 졸거나 한눈 파는 놈이 있으면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모든 명령이 떨어지자 면회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헌병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김철민 중사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진우 대장의 시선은 비로소 단 한 사람, 그의 손녀 이슬에게로 향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딱딱한 지휘관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입고 있던 등산복 재킷을 벗었다. 그 안에 군복 셔츠 위로 드러난 세 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그 재킷을 아직도 가늘게 떨고 있는 이슬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춥지? 이제 그만 가자. 그는 떨고 있는 이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아무도 손대지 않은 꽃무늬 보자기를 들었다. 그는 보자기를 풀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과 잡채, 계란말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이슬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이려고 할애비가 먼 길을 왔는데 한 입만 먹어보렴. 그 순간 이슬의 눈에서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도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먼지투성이 시골 노인이 되어준 할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강철의 성을 뒤흔든 할아버지의 분노, 그 모든 것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입을 벌려 할아버지가 주는 갈비찜을 받아 먹었다.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 맛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도시락 안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 한 방울의 무게는 어깨 위에 걸쳐진 별 3개보다도 방금 전 무너져 내린 저들의 오만함보다도 훨씬 더 무거웠다. 이진우 대장은 조용히 이슬을 일으켜 세워 부축했다.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은 지휘관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면회실을 걸어 나갔다. 그의 한 손에는 손녀의 손이, 다른 한 손에는 식어버린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강철의 성에 몰아친 폭풍의 중심에서 그는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별을 지켜낸 것이었다. 제7 종합보급창을 빠져나오는 낡은 승용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 천지를 뒤흔들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차 안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슬은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방금 전 겪은 일들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다. 하늘처럼 보이던 창장이 고개를 조아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김중사가 피를 흘리며 무너져 내리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깨 위에 빛나던 3개의 별. 군수사령관. 그녀는 힐끗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투박한 손은 여전히 그녀가 알던 할아버지 그대로였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다. 과수원의 흙냄새 대신 강철과 화약 냄새가 나는 듯 했다. 다정함 속에 숨겨져 있던 서슬퍼런 권위가 그녀와 할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진우 대장이었다. 그는 전방을 주시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물었다. 슬아, 부대에서는 밥 잘 챙겨 먹고 지내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한 할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슬은 그 평범한 질문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오늘 있었던 끔찍한 사건 외에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다. 네, 그럼요. 밥은 잘 먹어요. 일은 할만하고, 동료들하고는 잘 지내고. 그 다정한 물음에 이슬의 가슴 속에 억지로 눌러 담아두었던 서름이 다시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동안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스스로를 속여왔다.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면이 오늘 산산조각 나버렸다. 가끔은요. 이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끔은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늘처럼 노골적인 모욕은 아니었지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던 교묘한 무시와 편견들. 행정보급관인 오만석 상사가 여군이라 그렇다며 툭툭 내뱉던 말들. 남자 동기들에게는 시키지 않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던 일들. 공을 세워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몇 배의 질책을 받아야 했던 순간들. 그녀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원망을 늘어놓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입을 다물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 대장은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섣불리 장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손녀가 그 강철의 성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분노가 슬픔과 뒤섞여 들끓어 올랐다. 오늘 김철민 중사가 저지른 짓은 썩어버린 토양 위로 돋아난 가장 흉측한 독버섯일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독버섯이 자라나도록 방치한 오염된 토양 그 자체에 있었다. 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던 자신의 신념이
결과적으로는 손녀를 그런 오염된 곳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고립시킨 셔틀이 되었다는 자책감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미안함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번갈아 후려쳤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같은 시각 폭풍이 휩쓸고 간 제7 종합보급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창장실에서는 이기훈 준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상철 원사와 각 부서의 지휘관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도대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내 밑에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동안 다들 눈뜬 장님이었어.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실 사령관을 향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사령관의 하나뿐인 혈육이 자신의 부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관리를 넘어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였다. 한편 본관 행정과의 분위기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행정보급관 오만석 상사는 자리에 앉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면회실에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신임 여군 하사 이슬의 할아버지가 사실은 군수사령관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김철민 중사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갔다는 것. 오 상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은 김철민처럼 대놓고 모욕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슬에게 던졌던 비아냥거림과 부당한 지시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슬 하사가 그 이야기들을 사령관에게 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은 다르다고, 자신은 그저 업무상 필요한 질책을 했을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부대 전체를 감싼 거대한 지진의 진앙은 면회실이었지만 그 강력한 여진은 이제 막 부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진우 대장의 차는 부대에서 한참 벗어난 강가의 한적한 식당 앞에 멈춰 섰다. 화려한 장군 관사나 고급 식당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작고 소박한 곳이었다. 이진우 대장은 차에서 내리며 어깨에 걸쳐주었던 재킷을 벗어 곱게 접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별 3개짜리 군복 셔츠도 등산복 재킷과 함께 차 뒷좌석에 두었다. 다시 그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슬아, 미안하다.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이슬은 비로소 할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는 말 대신 그녀는 그저 할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뿐이었다. 소박한 식당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서먹해서가 아니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깊은 이해와 위로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이진우 대장은 손녀의 그릇 위로 반찬을 올려주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두런두런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웅담이나 무용담이 아니었다. 이제 막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 했던 무력감.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진급에서 번번이 누락되던 선배를 보며 느꼈던 군 조직의 비정함.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던 진짜 어른 같던 상관의 이야기. 그는 3스타 장군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험한 길을 먼저 걸어간 한 사람의 선배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손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슬은 할아버지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 군수사령관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진우 대장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스라. 하레비는 내가 그 썩어 빠진 곳에서 당장 나왔으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일 당장 사령부 직속 부서로 발령을 내주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주겠다. 더 이상 내가 그런 더러운 꼴을 보지 않도록 내 곁에 두고 지켜주겠다. 그것은 할아버지로서 손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이슬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제안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터였다. 더 이상 오 상사의 비아냥을 듣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 이슬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폭풍에 휩쓸린 난파선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거기 남고 싶어요. 뭐라고? 이진우 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 만약 지금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면 그건 김 중사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게 돼요. 역시 여군이라 못 버티고 빽 써서 도망갔다고 평생 저를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저 운 나쁜 개인사가 되어버리겠죠.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강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부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사령관의 손녀가 아니라 육군 하사 이슬로서요. 제가 그곳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그곳에 남아서 그곳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라도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흘린 눈물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진우 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손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어리광만 부리던 작은 아이는 어느새 자신보다 더 깊고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손녀를 지키려던 자신의 선택이 오히려 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지치기가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병든 가지가 아니라 병든 뿌리 그 자체에 있었다. 그리고 손녀는 그 뿌리를 바꾸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세상 그 어떤 칭찬이나 훈장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알겠다, 우리 강아지. 내 뜻이 그렇다면 하레비는 내 선택을 믿고 지지하마. 그의 결정은 손녀의 성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시각 제7종합보급창에는 사령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면회실 사건만을 조사하지 않았다. 부대 내 익명 신고 채널을 전면 재조사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부조리와 불만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보급관 오만석 상사가 감찰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는 내내 자신은 결백하다고, 자신은 김철민 중사와는 다르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조사관이 내민 것은 그동안 익명으로 접수되었던 수많은 탄원서와 이슬 하사가 오늘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던 모든 부당 행위가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였다. 오 상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를 향한 거대한 그물이 마침내 좁혀져 온 것이었다. 그날 밤 이진우 대장은 이기훈 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차있지 않았다. 대신 묵직하고 서늘한 책임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준장, 내 손녀가 그 부대에 남겠다고 하네. 이기훈 준장은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자네 부대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더군.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이슬 하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곧 나 이진우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이기훈 준장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무거운 시험대가 주어진 것이었다. 며칠 후 이슬은 다시 제7 종합보급창으로 복귀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나태하고 무기력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절도가 있었고 간부들의 눈빛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만만한 신임 하사로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이전의 무시와는 다른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거리감이었다. 그들은 아직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저 작은 여군 하사가 이 거대한 강철의 성을 뒤흔든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그녀가 행정과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가 썰물처럼 흩어졌다. 그녀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괴롭히던 존재, 오만석 상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부대 게시판에는 그가 보직 해임되어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김철민 중사는 이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잠시 후 중대장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창장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창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이기훈 준장은 이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참담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슬 하사. 내가 우리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네. 이건 사령관님 때문이 아니라 내 부하인 자네에게 한 사람의 지휘관으로서 전하는 진심일세. 그는 그녀에게 부대를 바꾸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조리를 발견하면 언제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이 부대를 바꾸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가장 말단의 부사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부대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 교육이 시작되었다. 강당에는 전 장병과 군무원이 빈자리 하나 없이 앉아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이기훈 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군대 내의 만연한 성차별과 계급을 이용한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비판했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자신들의 과거를 침묵과 방관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슬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의 한 부사관이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슬며시 올려놓았다. 그는 예전에 이슬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늘 못 본 척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힘들었지, 이 하사. 나지막한 그의 한마디. 그 작은 위로가 이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씨가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난 첫 번째 균열이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이슬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힘들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력감 대신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리저리 휩쓸리는 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강철의 성을 더 단단하고 올바른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지만 분명한 주춧돌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부대는 수많은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거대한 강철의 성은 잠들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군수사령관이 아닌 우리 할배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밥은 먹었니, 우리 강아지? 그 짧은 문자에 이슬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할아버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꼭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7종합보급창은 겉보기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전히 거대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물자를 실어 날랐고 경납고의 강철문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혔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질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색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어 있었다. 이전의 부대를 지배하던 것이 무기력과 냉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다면 지금의 부대를 감싸고 있는 것은 건강한 긴장감과 전문적인 존중, 그리고 조용한 활기였다.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패배주의는 사라졌다. 대신 자신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자부심과 동료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다. 욕설과 고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가 오갔고, 불필요한 사적 심부름이나 권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슬 하사가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녀를 군수사령관의 손녀로 의식하지 않았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난 반년 동안 이슬은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개선안을 건의했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재고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았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고,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강했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어느새 그녀는 행정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실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특히 갓 부임한 신임 하사나 여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자석처럼 그녀에게 이끌렸다. 이슬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용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좋은 선임이자 강한 군인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군수사령부의 연례 종합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종합감사는 1년 동안의 부대 운영 전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다. 특히 이번 감사를 이끄는 감사단장은 군 내에서도 독사 혹은 걸어다니는 군법 사전이라 불리는 깐깐하기로 악명 높은 한상진 대령이었다. 그가 한 번 뜨면 별 몇 개는 우습게 떨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기훈 준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것은 단순히 연례 감사가 아니었다. 반년 전 이슬 하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던 사령관의 그 서늘한 목소리를 기억하는 그에게 이번 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상진 대령이 이끄는 감사팀은 예상대로 도착하자마자 살벌한 기세로 부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여러 부서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행정과에 멈췄다. 그의 시선은 곧장 이슬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 역시 이슬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빽 좋은 하사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쇼를 하고 있군 하는 식의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작정했다는 듯 이슬이 담당하는 업무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슬 하사, 이 군수품 출납 기록, 작년 같은 분기 기록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게. 수치의 변동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지? 네, 대령님. 해당 품목은 신형 장비 도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을 사전 요청하여 차질 없이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서류는 이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막힘없이 질문에 답하며 정확한 서류를 눈앞에 제시했다. 한 대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몇 차례나 더 이어졌지만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방어해냈다. 아니, 방어를 넘어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완벽한 일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녀가 개선한 업무 절차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발견한 한 대령의 미간에 처음으로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공식적인 감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상진 대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돌연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이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슬 하사.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지. 몇 달 전 이곳에 아주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벼락이 이 부대를 바꾸었다고 하더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정말 사령관이라는 절대적인 힘이 이 부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나?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이슬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그녀의 신념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슬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상진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관통할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대령님, 벼락은 마른 땅을 태울 수는 있어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이곳의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장님 이하 모든 지휘관들께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전우가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의 동료들을 천천히 훑었다. 제 할아버지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주셨을 뿐입니다. 창문을 열고 썩은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바람으로 이곳을 채운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벽한 침묵. 한상진 대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독사 같던 눈빛이 서서히 풀리고 그 자리에 깊은 감탄과 존중의 빛이 서렸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며칠 후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7 종합보급창은 창설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감사를 통과했다. 한상진 대령이 군수사령관에게 직접 올린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제7 종합보급창은 단순히 효율성이 증대된 부대가 아니라 영혼이 되살아난 부대로 거듭났음. 특히 행정과 이슬 하사와 같은 젊은 부사관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올곧은 신념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귀감이라 사료됨.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이진우 대장은 얼마 전 평생을 바쳤던 군에 전역을 신청하고 마침내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휴가를 나온 이슬은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세 개의 별은 없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왔는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잘 익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거리감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는 할아버지와 손녀였다. 이진우 대장은 가지런히 정돈된 과수원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농사라는 게 말이여. 병든 가지 하나 쳐내는 것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줘야 비로소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는 법이지. 군대도 사람 사는 세상도 다 그와 같은 게 아닐까 싶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석양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보며 크고 밝게 빛나는 별만 찾으려 하지. 하지만 저 광활한 우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들이란다. 그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힌 듯 햇살이 반짝였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먼지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기도 한단다. 하레비 눈에는 우리 스리가 꼭 그런 것 같구나. 그 말에 이슬은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던 먼지의 무게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은 그저 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기 시작한 작지만 분명한 하나의 별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해를 등지고 함께 사과나무를 돌보았다. 강철의 성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 고요히 땅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먼지라는 이름의 별은 그렇게 가장 따뜻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